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한능검 대비 개념 강의 그 16번째 시간 고려의 문벌사회와 무신정변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고려는 귀족 중심의 사회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고려의 귀족인 문벌은 누구이며 그들이 지배하던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문벌이란 고려의 건국 세력인 호족과 육두품들이 중앙정계를 장악한 뒤 여러 대를 걸치며 형성한 가문을 말합니다. 이들은 문벌의 특권인 음서와 공음전을 통해 대대로 높은 관직을 독점하며 번성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점차 건국 초의 초심을 잃게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고려 초 호족들은 마음의 참선을 강조한 선종을 중시했으며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던 진취적인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이 문벌화되면서 선종 대신 교종을 중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선종은 기득권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었거든요. 또 고구려 계승의식 대신 안정적인 신라 계승의식이 커지는데요. 이제 안정적인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됐으니 북진 정책이나 정복전쟁 같은 건 귀찮아진 겁니다. 이렇게 현재에 안주하게 된 문벌들은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리며 자기 밥그릇 채우기에만 급급해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벌 사회가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하니 바로 이자겸의 난입니다. 이자겸은 왕실과 거듭된 혼인으로 권력을 잡은 대표적인 문벌인데요. 자신의 딸 3명을 차례로 왕실에 시집 보냅니다. 먼저 16대 왕인 예종의 부인이 이자겸의 둘째 딸입니다. 그리고 이 예종과 이자겸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인종이 왕위에 오르자 이자겸은 또다시 인종에게 자신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차례로 시집 보냅니다. 여러분 이거 족보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인종은요, 자신의 친이모와 결혼을 한 겁니다. 자기 외할아버지가 갑자기 장인이 된 상황인데요.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죠? 아무리 당시에 고려 왕실에서의 혼인은 근친혼이 왕왕 있었다지만 이건 진짜 너무했죠. 하지만 권력에 눈이 먼 이자겸에게 옳고 그름의 잣대라는 게 있었을까요? 결국 이자겸은 왕실을 등에 업고 막대한 권력을 누리며 횡포를 부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자겸의 횡포가 심해지자 인종이 먼저 이자겸을 제거하고자 시도했는데요. 이는 실패하고요. 도리어 이자겸이 척준경과 함께 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자겸은 인종을 감금시키고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렇게 권력을 장악한 뒤 금의 4대 요구를 수용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인종이 척준경을 회유해 이자겸의 난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자겸의 난은 고려 중기 문벌사회의 모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자겸의 난을 진압하고 난 뒤 또 한 번 문벌사회가 동요하는 사건이 발생하니 이것이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서경파와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개경파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경파의 대표적인 인물에는 묘청과 정지상이 있고요. 개경파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부식이 있습니다. 묘청이 중심이 된 서경파는 먼저 개경은 기운이 세했으니 기운이 왕성한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고 주장합니다. 묘청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상은 바로 풍수지리설인데요. 거기에 묘청은 승려였으니 불교도 일정 부분 작용을 했겠죠. 또한 서경파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금의 4대 요구를 반대하며 오히려 금을 정복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파는 서경으로의 천도를 반대한 사람들이며 이들을 뒷받침해주는 사상은 유학이었습니다. 또 개경파는 신라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에 안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개경파는 기존의 기득 세력인 문벌들이었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게 많은 만큼 잃을 것도 많았습니다. 하여 무섭게 성장한 금과 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금의 4대 요구 역시 들어주자고 주장하는데요. 이러한 서경파와 개경파의 대립은 결국 개경파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좌절되자 묘청은 서경에서 난을 일으키는데요. 이러한 묘청의 난은 결국 김부식이 이끄는 광군에 의해 진압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조선 역사상 일천열례 제1대사건이라고 평가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일제강점기의 역사학자 신채호입니다.
신채호는 자신의 저서 조선사 연구초를 통해 이 사건이 유교와 보수의 승리이며 만약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성공했더라면 조선은 보다 독립적이고 진취적으로 발전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채호의 주장처럼 확실히 개경파는 현실에 안주하고자 했던 보수층이었으며 고인물이었는데요. 이러한 고인물은 언젠간 썩게 되겠죠. 자, 그럼 과연 이러한 문벌 사회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드디어 고려의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핵심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무신정변인데요. 말 그대로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은데요. 문벌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무신은 상당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과거 시험에 무과가 없다 보니 문신에 비해 지위가 낮을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무신이 가지고 있어야 할 군사 지휘권조차 문신에게 있었습니다. 최고 사령관이 문신이었던 건데요. 실제로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강감찬이나 별무반을 조직해서 여진정벌에 성공한 윤관이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제압한 김부식도 모두 문신입니다. 또 하급 군인에게 온갖 자벽은 다 시키면서 그들에게 당연히 줘야 할 토지를 지급하지 않은 일도 비일비재했는데요. 무신들의 불만이 점점 심해졌겠죠. 이러한 때 무신들의 뚜껑을 열리게 하는 사건이 터지는데요. 먼저 김돈중의 만행입니다. 이 김돈중은 김부식의 아들인데요. 새파랗게 어린 김돈중이 당시 최고 장군이었던 정중부의 수염을 촛불로 태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와, 이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러한 문신들의 만행은 또 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의종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 의종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보현원에서 술을 마실 때 무신들에게 수박을 시켰습니다. 무술의 일종이었던 수박은 당시 고려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수박회에 나간 대장군 이소웅이 젊은 무신에게 지고 맙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문신 한례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러고도 네가 대장군이야? 이러면서 이소웅의 따귀를 때립니다. 이때 이소웅은 자신의 아들뻘인 한례에게 뺨을 맞고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지는 수모를 당하는데요. 와,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드디어 무신들이 칼을 뽑았습니다. 바로 그날 정중부와 의방 등이 주축이 되어 무신정변이 일어나는데요. 문신의 관을 쓰고 있는 자는 모두 죽여라! 이때 문신들이 엄청나게 죽고 의종은 폐위됩니다. 결국 한 시대가 끝나고 무신들의 세상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신들의 세상도 막장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정중부, 경대승, 의민까지는 서로 실세가 되겠다며 싸우기 바쁜데요. 이때 최고 권력기구는 무신들의 회의기구였던 중방입니다. 어렵게 새로운 세상을 열었으니 뭔가 비전 있는 미래를 향해 나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신들 역시 권력 다툼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얼마나 싸우는지 경대승 때는 자신을 호위하기 위해 사병인 도방을 조직하는데요. 이러한 도방은 의민 때 해체되었다가 최충원 때 다시 부활됩니다. 결국 이 싸움의 최종 승자는 최충원인데요. 최충원이 이의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아 약 60년간 최씨 집권기가 이어지고요. 이때 최고 권력기구는 교정도감입니다. 최충원은 교정도감을 통해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했는데요. 사실 이 최충원은 초기에는 새로운 개혁안인 봉사10조를 내놓기도 했지만요. 이후엔 역시나 변질되어 대토지를 소유하고 농민들을 착취하기 바빴습니다. 이후 그의 아들인 최후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교정도감과 더불어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방을 설치하고 문인들을 등용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정치는 힘만 가지고 하기는 어려워요. 칼만 다루던 무신들이 나라를 다스리려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브레인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용된 문인들은 서방에서 외교문서를 작성하거나 국정에 자문을 주는 등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 최후는 삼별초를 조직해서 이후 군사조직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삼별초는 원래는 개경의 치안을 위해 설치한 야별초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좌별초와 우별초, 신의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중에 대몽항쟁 때 활약하게 되죠. 이렇게 무신들이 집권했던 무신들의 세상, 이 시대의 고려 백성들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평탄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는 더 혼란해졌고 민초들의 삶은 더 고단해졌습니다. 결국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무신들에게 밀려났던 귀족들의 저항으로 동계에서 일어난 김보당의 난과 서경에서 일어난 조이총의 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일어났던 농민의 저항,
그중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난 망이 망소이의 난입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향부곡소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차별받던 소의 주민들이 난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망이 망소이의 난입니다. 망이 망소이 형제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 난은 사실 굉장했어요. 공주를 점령하고 정부군을 무찌르면서 승승장구했지만 안타깝게도 망이와 망소이가 잡히면서 봉기는 진압됩니다. 공주에 가면 이 망이 망소이의 기념비를 보실 수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겠죠? 이 공주 이야기 나온 김에 잠깐 복습 한번 할까요? 사실 한능검에서는 한 지역을 주고 그 지역과 관련된 사실들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요. 이 공주는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공주 석장리가 있는 곳이며 백제의 두 번째 수도인 웅진이기도 하고요. 고려의 망이망소이의 난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배우실 테지만요. 조선 후기 동학농민운동과도 관련이 있는 지역입니다. 잘 정리해주세요. 또 지금의 경상도 지역인 운문 초전에서 일어난 김삼이 효심의 난도 이 시기 일어난 농민 반란입니다. 또 너무나 중요한 천민의 저항 만적의 난이 있습니다. 이 만적의 난은 개경에서 일어났는데요. 이 만적이 최충원의 노비입니다. 만적은 놀랍게도 이 시대 때 신분해방을 주장하는데요. 장군과 재상이 어찌 처음부터 종자가 따로 있으랴 라고 외친 인물입니다. 사실 이 시대 때 이런 마인드를 가지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깨인 사람이 있었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꿈은 실행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 시기 일어났던 농민과 천민의 저항은 모두 성공하지 못하지만요. 그래도 고려 백성들의 의식이 많이 성장했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우리는 고려를 고대가 아닌 중세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고려의 문벌사회와 무신정변에 대해 공부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중요 포인트, 문벌사회의 모순을 보여주는 사건인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잘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문벌들을 향해 칼을 뺀 무신정변과 무신집권기의 모습들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기 때 민들의 저항은 농민의 저항과 천민의 저항을 구분해서 정리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